1937년 남편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 한 푼 없었지요. 여진에 저는 캔자스의 로치 파울러 컴퍼니에서 일했는데 제 고용주였던 레온 로치 씨에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다행히 복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시골과 도시의 교육위원회 책을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남편이 병을 얻는 바람에 제 차를 팔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 중고차를 할부로 산 다음 다시 책을 팔러 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며 책을 팔며 우울증도 좀 나아지려니 하고 기대했지만 혼자 차를 몰고 다니며 밥도 혼자 먹어야 하는 생활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몇몇 지역에서는 실적이 보잘것 없어서 몇 푼 안 되는 중고차 할부금조차 내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1938년 봄 미주리주 베르사유에서 일을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학교들은 재정이 부족했고 오가는 길은 몹시 험했습니다. 어찌나 외롭고 낙심천만하던지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공은 다른 사람 이야기로 느껴졌고 살아야 할 목적도 잃어버렸지요. 이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일상과 마주하기가 무척 두려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할부금을 내지 못할까봐, 방세를 내지 못할까봐, 먹을 게 부족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건강은 나빠지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자살하지 못한 이유는 여동생에게 슬픔을 안겨주기 싫어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장례 비용조차 남기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기사를 한 편 읽었는데 그 글이 저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냈고 제게 다시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와닿는 한 문장을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직하며 살아갈 겁니다. 바로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 였지요. 저는 그 문장을 타이핑해서 운전 중 아무 때나 볼 수 있도록 자동차 유리창에 붙여두었습니다. 한 번에 하루씩만 산다면 그리 어려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를 잊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웠죠. 매일 아침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외로움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지금은 제법 성공한 편이고 무척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열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삶이 제게 어떤 고통을 주더라도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는 한 번에 하루씩만 살 수 있거든요.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다음 시를 읽어보자. 행복한 사람. 홀로 행복한 사람은 오늘을 나의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굳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일이 최악의 날이더라도 나는 오늘을 살겠노라. 현대시처럼 보이는가? 하지만 이 시는 예수가 태어나기 30년 전에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가장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 삶을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오늘 창밖에 핀 장미를 감상하려 들지 않고 대신 눈으로 볼 수도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마법의 장미 정원을 꿈꾼다. 우리는 왜 그토록 어리석을까? 스티븐 리콕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이란 얼마나 희한한가. 아이들은 내가 더 크면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보다 자란 다음에는 내가 어른이 되면 이라고 한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결혼을 하면 으로 결혼한 다음에는 은퇴하면 으로 생각이 바뀐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나쳐온 풍경을 되돌아본다. 차가운 바람만이 풍경을 휘감고 지나간다. 그는 모든 것을 놓치고 모든 것을 잃었다. 우리는 너무도 늦게야 인생이란 살아가는 데 있으며 매일 매 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디트로이트 출신 고 에드워드 에반스는 지나친 걱정으로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비로소 인생이란 살아가는 데 있으며 매일 매 시간의 연속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는 처음에 신문을 팔아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는 상점에서 일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7명이나 되자 도서관 사서 보조일을 구했다. 보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만두기가 두려웠다. 8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용기를 내어 사업을 시작했다. 55달러를 빌려 시작한 사업은 연간 2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성장 일로를 걸었다. 하지만 그때 된소리를 맞았다. 모든 작물을 꽁꽁 얼려버리는 한판처럼 무시무시한 타격이었다.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그만 파산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을 맡겨둔 은행도 파산했다. 에반스는 전 재산을 잃고도 모자라 1만 6천 달러의 빚까지 덮어쓰게 되었다.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저는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희한한 병에 걸렸죠. 걱정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닌 걱정만으로 병이 난 거예요. 하루는 길을 가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도 없이 침대에 신세를 지게 되었고 몸은 펄펄 끓었습니다. 이 화병이 치밀어 올라 누워있는 것마저 고통스러웠지요. 몸은 매일같이 쇠약해졌고 결국 앞으로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위원장을 작성하고 자리에 누워 삶이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애를 쓰거나 걱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몇 주간은 한 번에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크고 작은 문제가 저와 함께 사라져가는 마당이라 아이처럼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로가 풀리고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살도 찌기 시작했죠. 몇 주가 지나자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주 후에는 밥벌이를 시작할 수도 있었죠. 자동차를 선적할 때 바퀴를 고정시키는 블록을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연간 2만 달러를 벌었지만 이제는 한 주에 30달러를 버는 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했습니다. 이미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 과거에 일어난 일을 후회하지 말고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자. 나의 모든 시간, 에너지, 열의를 오직 블록 판매에 집중하자. 그 뒤로 에반스가 하는 일은 빠르게 성장했다. 몇 년도 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붙인 에반스 프로덕트 컴퍼니의 사장이 되었고 그의 회사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그가 1945년 사망했을 때 그는 미국에서 가장 진취적인 경영인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당신이 그린란드에 간다면 그의 이름을 딴 에반스 필드 공항을 이용할지도 모른다. 걱정이 바보 같은 지점을 깨닫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자 이토록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업에서나 삶에서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법칙만 빼고. 그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말도 했다. 강은 매 순간 변한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삶은 끝없는 변화의 연속이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오늘뿐이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매번 달라지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느라 오늘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훼손해서야 되겠는가. 고대 로마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었다. 2단어로 이루어진 말이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 혹은 오늘을 붙잡으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렇다. 오늘을 붙잡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는 로엘 토머스의 인생관이기도 했다. 얼마 전 나는 그의 농장에서 주말을 보냈다. 그는 성경의 시편 118편에 나오는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 벽에 걸어두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존 러스키는 책상 위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돌멩이를 올려놓았다고 한다. 나는 책상에 돌을 올려놓는 대신 아침에 면도를 할 때마다 오는 거울에 시 한 편을 붙여놓았다. 인도의 유명한 극작가 칼리다사가 쓴 시다. 윌리엄 오슬러경의 책상 위에도 이 시가 놓여있다고 한다. 새벽에 바치는 인사. 오늘을 잘 살피라. 오늘이 바로 인생이요 인생 중에 인생이라.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이라는 존재의 진실과 실체가 성장의 축복과 행위의 아름다움과 성취의 영광이 모두 담겨있다. 어제는 꿈일 뿐이요 내일은 환상에 불과하나 오늘을 잘 살면 어제는 행복한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찬 환상이 된다. 그러니 오늘을 잘 살피라. 이것이 새벽에 바치는 인사. 따라서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걱정을 없애고 싶다면 윌리엄 오슬러경이 말한 대로 행하라. 2장. 걱정을 해결해줄 마법의 공식.
이 책을 더 읽지 않고도 지금 당장 걱정스러운 상황을 확실하게 해결해줄 방법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냉방 산업의 개척자요 세계적인 기업인 캐리어사의 대표 웰리스 캐리어가 창안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내가 이제껏 들어온 걱정 해소법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뉴욕 엔지니어스 클럽에서 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젊을 때 저는 뉴욕의 버팔로 포지 컴퍼니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은 미주리주 크리스털에 위치한 피츠버그 플레이트 글라스 컴퍼니의 한 공장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가 주어졌죠. 이 자산 가치가 몇백만 달러에 달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려는 장치는 공기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소 중 엔진의 손상을 막아주는 것인데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법이었습니다. 저는 딱 한 번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시도해 봤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장치가 그럭저럭 작동은 했지만 우리가 보장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치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고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이후로 저는 30년 넘게 그 방법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아주 간단해서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죠. 1단계. 이 1단계는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갈 일도 아니었고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사람도 없었어요. 다만 직장을 잃을 수는 있었습니다. 고용주가 장비를 철거해야 하고 이미 투자한 2만 달러를 날려버릴 가능성도 있었죠. 2단계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번 실패는 내 경력에 흠집을 낼 거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잖아. 물론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겠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실험했다고 치고 2만 달러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실험이었으니 연구비로 충당할 수 있겠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단계는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침착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2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몇 번의 실험을 거쳐 장비에 5천 달러를 더 투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만 달러를 잃는 대신 15,000달러를 벌었습니다. 계속 걱정이나 하고 있었다면 거둘 수 없었던 수익입니다. 걱정의 가장 나쁜 속성은 집중력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면 마음이 오만 곳을 헤매고 다니느라 결단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최악에 직면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면 막연한 상상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기반이 생겨납니다. 비록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효과가 참 좋아서 이후로도 줄곧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에서 걱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 윌리스 캐리어가 사용한 마법의 공식이 그토록 탁월하고 실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 걱정이 짙은 안개처럼 우리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그가 쓴 방법은 대지를 단단히 딛고 서게 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게 만든다. 상황과 기반을 모른다면 제대로 생각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응용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38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이 방법을 듣는다면 그는 진심으로 동의할 것이다. 그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미루어 보면 알 수 있다. 기꺼이 받아들이라.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 중국 철학자 린 위탕도 생활의 발견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이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심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그렇다. 심리적으로 볼 때 최악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친다. 이 최악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만 남는다. 윌리스 캐리어의 말을 더 들어보자. 이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니 당장 마음이 편해지고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득할 만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망가뜨린다. 이들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최악을 상정한 다음 이를 개선하려 들지 않으며 이 난파선의 잔해에서 인양할 수 있는 것들을 건져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회복해보려고 애쓰는 대신 억울함에 가득 차서 최악의 경험과 격렬한 싸움에 몰두한다. 결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생각이 고착된 우울증의 희생자가 된다.